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전국 1부의 심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미 대선 그리고 FOMC가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내 증시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빅 이벤트들을 넘기면서 그래도 좀 불확실성 측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싶긴 했었는데 네. 아직도 뭐 수급이나 거래대금 쪽은 좀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수혜 받는 쪽은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소외감이 들 만한 시장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이 또 날인 날일 만큼 또 초콜릿처럼 달콤한 전략 잡아주실 세 분의 파트너 모셨습니다. 최영동, 김대복, 박원필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일단 최영동 파트너님. 예. 방금 우리가 얘기는 했었지만 예, 미 예. 대선 그리고 FOMC 이런 뭐 불확실성들이 좀 지나고 나면 예, 예.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다 마무리가 됐음에도 네.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뭐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미증시 뭐 연일 신고가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쪽은 잘 가고 있는데 우리만 안 가다 보니까 예. 일단은 뭐 답답합니다. 이제 일단은 뭐 코스피가 오늘 1.15%의 약세 마감이 좀 진행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네. 종국에 가서는 1.9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너무 거센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뭐 신뢰감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 역시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투세도 어느 정도 좀 폐지 가닥으로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미 대선도 어찌됐든지 간에 뭐 누군가는 뭐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결과일 거고 누군가는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불확실성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 대선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예고를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대표 기업들의 주가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금 3%대 오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줬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칩스법에 대한 우려감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약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앞서서 우리가 짤막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는 LG엔솔이 뭐 스페이스X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소식들로 네. 5%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그거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이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관련된 IRA 축소에 대한 뭔가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의 신뢰성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요일 날 이수페타시스 특히 이제 오늘 23%대에 대한 약세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전혀 못 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깜깜이 공시를 내보내면서 장 6시 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4천억 원 신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 6시가 넘어서고 나서 유증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도 열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거 지금 어느 누가 예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전혀 신뢰를 못 얻는 상황들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계속되는 기업의 유증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도 지금 계속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안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해외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멀치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할 만한 모멘텀들이 지금 못 찾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좀 거죠. 부족하다. 거기다가 또 옆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 정책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뭔가 정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뭔가 경기가 회복이 좀 불투명하다거나 아니면 경제 지표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또 미진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나설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담아야 되는 국가는
중국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 약세의 배경에는 이 삼성전자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뭐 또다시 연저점을 경신했죠. 일단 결국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는 뭐 중국 견제에 따른 뭐 레거시 메모리들의 침체, 또 미국의 이 보조금 축소 이런 우려들이 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박완필 파트너님, 반도체 쪽에서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이제 뭐 추세는 추세에게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PBR이 이제 1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기대감도 있었던 반데 이 삼성에서 지난번에 내놨던 이제 뭐 엔비디아 향으로 일단 테스트에 좀 진전이 있어서 네. 뭐 협력사 선정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보면 그게 테스트를 통과한 건 아니었고 네. 또 여전히 이제 그 하이닉스라든가 이 앞서 나가는 어떤 선두주자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양쯔 메모리나 뭐 창신 메모리 이런 데에서 디램 시장의 잠식 이야기까지 나오고 뭐 또 칩스법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잡음이고요. 결국 이런 게 다 복합돼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돌파구를 만들어 주려면은 뭔가 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20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만 네. 뭐 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47달러까지 올라서 액분 전의 가격을 이미 넘어섰고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뭐 190달러까지 목표가 제시하면서 시총이 4조 달러를 임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일단은 뭐 금투세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있지만은 그 삼성의 전반적인 좀 증시에서 뭐 시총 1위 그룹이고 삼성전자가 1위 기업인데 가장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 뭔가 IR이라든가 의미 있는 어떤 주주의 그 신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매물이 뭐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보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려면은 그것이 신뢰 구간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 최근에 의미 있는 뭔가 데이터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뭐 테스트의 진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역시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재정 정책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풀어서 부양하려는 의지도 약하고 또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도 결국 시장의 어떤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 이후에 나오는 게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또 이 금융 규제 뭐 이렇게 규제 완화, 대폭적인 이런 뭐 개혁 이런 건데 우리나라 그 반대 방향이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부양이 강하게 나오는 이 G2로 이 삼투압처럼 돈이 빨려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도 그동안에 좀 뭐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그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 있던 우리나라, 일본이나 대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안 좋지만은 일본이나 대만도 좀 많이 정체돼 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중국 쪽으로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은 이제 일단은 뭐 재정 정책이나 금리 인하를 뭐 기대를 하는 어떤 시점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좀 단초를 내놔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밸류 체인으로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도체가 스스로 바닥을 잡거나 돌아설 때까지는 네.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배경 하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지금 여기다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의미가 없고 고통스럽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일단 반도체는 접근하면서 이 지금 좀 수혜 섹터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가져가면서 변화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은 당장은 답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도 정말 가슴 아픈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고 올라가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좀 답답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관련해서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국내 시장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말 답답한 모습인데 김대욱 파트너님, 지금 구간에서 물론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관련돼서 말에 또 결정을 내리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한국은행이요? 아니요, 뭐 전반적으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지를 못했잖아요.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인데 이제 우리가 10일 하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10일을 이제 젓가락 사단이라고 해서 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두 발로 선다. 네네. 두 발로 서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한국이 아하. 그냥 외국인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많이 파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팔 수밖에 없다. 아까 이제 두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이 어떻게 보면 제1대장주가 수출이 뭔가 위로 이제 빵빵 터져줘야 될 자리에서 안 터져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환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100레벨대에서 105레벨대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든 세계의 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어떤 달러가 갈 때 약세 있는 통화로 자금이 들어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수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돼. 근데 뭐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금투세 얘기가 지금 현재 뭐 이제 없어졌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없었다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특히 지금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지금 증자나 아니면 대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으로 이런 걸 뭔가를 딱 막아주고 주주환원책이 돼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최소한 이건 돼야 되지 않느냐.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많이 빠지면 지금 이제 IR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주가는 대한민국 1등 주식으로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희망을 주면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파는 것 없이 그냥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요. 책임에 대한 이런 논란도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저점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고 그렇죠. 이걸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그 중국으로 파는 거 파운더리 너 팔지 마 이러니까 아니 HBM도 잘 못 만드는데 파운더리 원래 적자예요. 그 매출이 나올 것 없어. 근데 이건 심리적으로 부담을 딱 갖는 거고 그런 물량이 딱 나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지금은 다른 거 없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상륙 작전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중소형주 내지는 회사의 어떤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지수 보지 말고 그쪽 중심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 투매를 외국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개인은 투매 안 해요. 내려오는 거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펀드에서 조금 약한 것들 걷어내면 그 개인들이 계속 받아서 줍줍하고 안고 넘어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받을 게 아니라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걸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는 시장이 돼야만 진정한 바닥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수급적인 문제의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희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는 가운데 미국 쪽 또 테슬라는 혼자서 뭐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또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테슬라가 뭐 실적이나 이 전기차 판매가 월등해서 잘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영도 파트너님 오히려 뭐 자율주행 또 스페이스X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테슬라 향으로 본다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제가 우리 대박정보 일부에서 항상 많이 쓰는 단어죠 요새 인생 배팅. 네,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정치는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죽는 쪽이 있다면 사는 쪽은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리품을 챙기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정권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정권의 이양을 받을 때 가장 권력이 센 기간이 사실은 이 인수위 기간 때거든요. 네. 거의 뭐 그냥 뭐 뭐라고 되나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이 인수위 2달 동안의 이 기간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내각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장에 친화적인 얘기들은 별로 잘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코멘트들은 그렇게 많이 밝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주말에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트럼프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국에다가 이제 AI 반도체 파운드리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미리미리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쪽은 아마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머스크 역시도 과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과연 내가 어떠한 카드를 먼저 내밀 것인가에 대한 그 순서를 정하는 데 굉장히 좀 기쁨의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따라서 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종목군들, 관련된 섹터군들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양 그리고 머스크양 이와 관련된 섹터군들이 시총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에는 영향이 없긴 하겠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오전서부터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양, 머스크양 네, 그쵸. 쪽이거든요. 일단은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아침서부터 되게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변동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움직였던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저도 기억이 지금 살짝 좀 안 나긴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제공 관련된 종목군들도 그렇죠. 괜찮게 네. 움직였었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총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월등히 높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이 한 종목이 매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K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IRA와 관련해가지고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인 거지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오늘 에코나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몇몇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다 트럼프하고 머스크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나 머스크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타국에 이익이 되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수는 뭐 연말 랠리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소규모 랠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다고 하면 앞서 이제 우리 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향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향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와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320불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M7 관련 종목군들이 올해 이 테슬라를 제외시키면서 다 최근에 YTD 고점을 다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만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400불대로 알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그 가격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밤마다 테슬라 주가 보시고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의 미국을 보셔야 돼요. 네. 그 그림대로 좀 그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투자 전략들 그리고 매매 포인트라든지 트레이딩 방법들이 아마 확고하게 한 2달 정도는 먹고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물론 약하지만 강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미대선과 FOMC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25bp 인하 이야기도 했었지만 12월 달 다시금 이제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도 저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또 CPI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필 파트너님. 예. 이거 정말 또 다시 조금 더 한다면 국내 시장 영향을 좀 12월 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금리 2번 낮췄고요. 미국은 캐나다는 벌써 4번이나 낮췄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1번 낮춘 상황이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정책 금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좀 축소는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CPI 미국은 이번에 그 나온 데이터는 한 2.6%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월에 한 2.4 정도 예상 저기 나왔었는데 또 핵심 근원 물가 쪽은 이제 한 3.3 정도로 지난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연준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그 확률 그 이제 CME 워치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한 35% 정도 이번에 25bp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보편적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수입 물가를 이제 끌어올려서 아무래도 물가 부담 때문에 금리를 바로 낮추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그 존 폴슨하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이제 굉장히 그 월가와 그다음에 기술주 쪽에서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최근에 내놓은 발언은 이제 이거를 좀 긴축하겠다. 또 친환경 쪽에 쓸데없이 나가 있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거가 대부분 뭐 사실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를 매기는 부분 또 긴축 재정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좀 시장에 그 자신들이 이제 수혜 섹터로 이 지목하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 그다음에 또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그 내세워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또 이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긴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좀 축소하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채권 수급은 지금 2년짜리 발행이 조금 스텝이 꼬였습니다. 지난번에 28일 날 한 600억 불 정도 발행하는데 입찰이 좀 부진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지금 한 4.3까지 10년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이 어쨌든 그 정책 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 이익이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M7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이제 연말까지 대략 한 19%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나온 금융주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미국은.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국은 금리가 높아도 이길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이제 그 대체로 한 10개 중에 한 6개가 시장이 이제 실적 예상했던 부분을 하회했거든요. 네. 미국은 거의 한 70% 이상이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달러 강세 베이스 속에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했을 때는 이제 수출 여건의 가격 부분은 그렇게 좀 부담은 안 될 텐데 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부분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수혜를 볼 것 같았던 이제 지원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삭감되느냐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제 미국의 금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연준의 어떤 입김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재정 정책이다. 그러니까 국채를 얼마를 찍을 거냐, 거기에서 시장이 얼마나 좋은 금리로 받아줄 거냐, 그리고 그 금리 하에서 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그 정도의 금리를 이겨낼 정도로 투자 심리가 강하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텐데 어느 시점 되면 분명히 금리가 높으면은 주가는 좀 꺾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미리 두들겨 맞아서 그때 미국이 꺾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너무 강하니까 네. 또 중국이 또 상대로 강하니까 우리나라가 맥을 추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역발상적으로 미국이 꺾이면 우리나라가 좀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국채 금리 그리고 금 그리고 비트코인 이게 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금값은 또 좀 주춤한 것 같고 그 수요가 비트코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대보 파트너님, 비트코인이 뭐 그래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뭐 강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런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마찬가지이잖아요. 기축통화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네. 이거 짐이 곧 법이고 이건 이쪽에 있는 파트는 무시할 수 없이 가야 돼요.
예, 그 무시할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게 얼마 갈까 이걸 먼저 고민하고 매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당선이 된 이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건 희소성 때문에 가는 건데 네. 그 희소성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무조건 더 갈 수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8만 달러 이게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계속 트렌드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파워가 얼마나 세냐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상하원 의원을 다 장악하는 걸 우리는 그 레드 스왑이라고 하는 스왑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4번 있었고 이번에 5번째예요. 4번 동안에 50% 이상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럼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2017년에 18년 동안에는 17%밖에 안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 이전에 부시 때는 50%, 아이젠하워 때는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2025년도는 불보듯이 뻔하다. 그 대신 이렇게 좋은데 한국은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부담이 좀 느껴지면 이 시장 흐름은 가는 거고요. 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딱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보조금 이런 문제를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안 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기축통화국의 그 달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패권 국가가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적자를 봅니다. 그 적자를 보면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달러를 거기서 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잘 안 가지만 한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방법은 똑같은 방법인데 그냥 타이틀만 바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금 안 준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달러가 전 세계에 안 돌면 그러면 새로운 기축통화가 나오는데 이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섹터를 저희가 잠시 후에 시초가 섹터를 알려드리겠지만 네. 지금 시장 흐름에서 물론 며칠이 좀 지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움직이는 트레이드 관련 섹터들만 눈에 띄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주항공, 뭐 조선, 네. 방산, 재건, 뭐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 등등 있는데 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에 맞게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좀 깨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섹터만 좀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동 파트너님. 뭐 저희가 뭐 시초가 얘기할 때 좀 언급할 섹터긴 한데 네. 일단 뭐 재건 쪽이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에 머스크 트레이드로 부각이 됐던 종목군들 뭐 당연히 좋죠. 그리고 뭐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매매 패턴 자체가 뭔가 밸류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막막하게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등 급락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나마 좀 믿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되면 재건 쪽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다른 트럼프 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를 했던 이제 다음 정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약들 네네. 그런 부분들 자체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말로 때울 수 있는 섹터는 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죠. 네. 그리고 앞서서도 주말 동안에도 보시긴 하셨지만 각국의 나라가 지금 트럼프 눈치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겪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올 거예요. 과연 여기서 내가 스탑을 해야지 얻을 게 더 많을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지금 전쟁을 그대로 계속 지속하는 게 내가 얻을 게 더 많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셈법인데 아마 바이든 때처럼 물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종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가깝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뭔가 이제 자기의 입지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 내가 이번에 트럼프 이기야라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을 수 있는 쪽은 재건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움직이는 쪽에서만 움직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새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